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의 전화의 송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하고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항상 그 클릭 슈퍼비전을 통해서 온라인상에서만 통해서 제 얼굴이 좀 궁금하셨을 것도 같아요. 직접 보시니까 어떠세요? 실망은 안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이번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실 게 학교에서 필요한 심리검사예요. 근데 심리검사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학교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죠. 그런 것들을 조금 살펴볼까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의록과 화상 강의가 좀 일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록에 올라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으면서 할 테니까요. 선생님들 뭐 제 얼굴 꼭 보셔야 되겠다는 분들은 보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편안하게 그냥 들으면서 강의록 보시면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럼 저도 천천히 선생님들하고 같이 보조를 맞출게요. 보면 우리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 학교 교육을 같이 추구의 교육보다는 지위 추구의 교육, 즉 외부 지향적 출세주의 교육으로 이미 교육의 본질을 변질시켜 왔어요. 이거에 대한 연구가 이제 김신일 선생님이 1983년도에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현재 교육 환경은 학생 개인의 독특성이 무시된 획일적인 교수 방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아마 그런 어려움들이 많으실 거예요. 각각 개개인의 특성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방식의 잣대를 두고 아이들을 지도해야 될지 이런 어려움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학생과 교사의 개인적 대화마저도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왔죠. 그래서 이제 상담실이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사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담실을 방문하여서 또 아이들하고 직접적인 자기의 고민거리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적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옛날에 교생실습 나갈 때도 가서 보면은 정말 문제아이로 찍힌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다룰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심각하지 않은 정도의 문제를 가진 학생들은 거기를 가면 일단 찍힌다는 거죠. 쟤는 문제가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상담실을 간다.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상담실의 문을 두드리기까지가 가장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집단 상담 같은 걸 통해서 아이들과 가까워질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난 아이들은 처음에는 이제는 레포 형성이 힘들지만 하고 나서는 굉장히 좋았다. 이런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발표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들이 앞으로 이런 상담 교육을 좀 더 많이 받으시고 학생들과 조금 더 개인적인 대화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계속 볼게요. 그래서 이러한 풍토 속에서 학교의 교육 활동은 지식 전달만을 주로 강조하는 교과 중심의 교육 활동으로 일관되어 왔어요. 그래서 개인의 잠재력 개발이나 또는 자아 실현을 돕기 위한 교육 활동은 또 교육 목표 설정을 위한 구호로만 남아있고 실제로는 경시되거나 아예 무시되기에 이르렀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몇 차 교육 설계 방안 이렇게 계속 발표를 하고 아이들의 자아개념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발표들은 상당히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는 어디 가서 활동도 해봐라 하는데 이런 것들이 형식적인 것들에 불과하게 돼요. 그래서 형식적이 아닌 곳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형식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본인이 가져가는 것, 또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저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더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런 느끼는 것들이 더 많으실 거라 생각돼요. 그래서 이런 원격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인 이제 이런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강의를 이제는 할 날이 있으면 더 좋은 많은 의견들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요. 그 다음 볼게요. 그 결과 많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으로부터 소외됐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존재의 의의와 역할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자아 정체감을 확립해야 할 그 기회조차 상실하고 방황과 혼미 속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청소년기가 대학교 학생들까지도 많이 확대됐어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 시기가 길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옛날에는 빨리 썼어요. 근데 이제는 아이들이 대학교 가서도 자기 자아 정체감 이런 것들이 혼미하고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다는 것이죠. 이제 진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대학의 학과를 선택하는 것도 일단 2학년이 지나서까지도 자기가 이과를 잘못 선택한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만큼 자기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교과 활동만 하다가 자기가 정말 뭘 원하는 건지도 모르고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비단 중, 고등 학생들에게만 한정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사회가 개인의 발달 단계에서 청소년기를 연장시킴으로써 대학생들도 심리적 갈등을 많이 경험하는 청소년기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과 또 이미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비행 청소년들은 오늘날 사회와 학교가 갖고 있는 구조적 모순에 의한 희생양일 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적응 행동은 현대의 청소년들에게 발달 단계에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심리적 갈등을 해결해주고 발달 과업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교육활동이 학생들이 심리적 갈등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딘가 학생들이 이 발달 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적인 것들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쌓이는 거죠. 누군가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잘못하다 한순간에 잘못으로 삐딱 나가면 비행 청소년이 돼요. 우리 사회에서도 비행 청소년 한번 찍히면요. 공부 못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학교에서 이 자리 위치가 역할이라는 게 주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 모범생만 학생이지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비행 청소년입니다라고 이렇게 찍으시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포괄적으로 아이 발달상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겪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조금 넓게 보는 안목을 가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물론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서요. 실버맨과 같은 사람은 학교가 오히려 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대안학교, 뭐 대안교육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옛날에는 외국에서 영국에서 이제 들어온 그런 학교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아이들이 꼭 부모들도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꼭 학교를 가지 않더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꼭 학교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학교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야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또 학생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이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컨대 현재의 학교 교육이 처해 있는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지식 발달과 출세 위주의 교육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인 교육으로 교육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과 활동만 하다 보면은 성적 순으로밖에 학생들이 가치가 매겨지질 않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내가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이나 가치가 다른 것으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무시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럼 내가 가치 없는 인간인가? 뭐 학교에서도 인정 안 해주고 선생님도 인정 안 해주는데 또 성적 나쁘면 부모님은 더 인정 안 해주시죠.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무가치하다는 생각,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게 되죠. 함부로 굴리게 되고 그러면 쉽게 비행 청소년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청소년들의 고민을 좀 잘 들어주시고 그 아이들이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아이이고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아이들이 많이 비껴나가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면 학생들이 재반 특성들에 대한 이해, 즉 학생 이해 활동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학생 중심의 이론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뭐 교사편이라든지 행정편이 이런 걸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학교라는 것도 서비스 차원으로 되어서 학생들의 편의, 학생들이 뭘 원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여서 학생들에게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교과 중심의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 중심의 교육활동 모두에 중요하게 되는 활동이지만 특히 학생이 자아 실현에 조력하는 생활지도에서는 그 의미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도 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그러한 이해가 결국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활용될 때만 필요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을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것이 앞으로 학생들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이제 그런데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경험 있는 상담자나 교사들이 학생들의 행동, 관찰이나 면접 및 생활 기록 등을 통해서 가늠할 수 있고 또 심리검사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행동을 관찰해야 되겠죠. 관찰하고 또 학생들하고 면담을 해서 면접을 통하고요. 기존의 생활 기록부 등을 검토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요새 도구들이 심리검사입니다. 그래서 전자의 방법들은 또 표면적 행동과 보다 심층적인 심리 현상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평가 과정에서 상담자나 또는 교사의 주관성이 개입될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보다 객관적인 자료의 획득을 위해 심리 측정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동 관찰을 한다거나 면접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의 주관적인 영향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저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평가 과정에서 이제 상담자나 교사의 이런 주관적인 개입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하는 게 이제 심리 검사이죠. 그래서 물론 학생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 평가 방법과 객관적 평가 방식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사용되어야지만 보다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치우쳐서도 안 되겠죠. 객관적인 심리 평가라는 것은 결국 많은 인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개개인 하나의 특성을 다 잡아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 이런 걸 다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게 학생 평가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객관적 평가 방식으로는 검사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검사는 개인의 내면적 특성이나 환경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수령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검사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상담에 도움이 안 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물이 되는 수 있다는 점이에요. 검사라는 게 참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시기에 따라서. 이제 칼이라는 거나 이런 것도 사용하시기에 따라서 의료진이 사용하면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지만 강도가 사용하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죠. 그렇듯이 검사의 도구도 학생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학생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사용하실 때는 항상 신중하시고요. 또 검사를 하고 난 후에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공감적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수량화된 정보는 아무런 의미도 없을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검사는 인간을 진정한 자아로부터 소외시키고 인간을 하나의 상품처럼 취급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검사를 사용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적인 훈련이나 기본적인 이론적 바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검사를 그냥 사서 그냥 이렇게 돌리는 식이 아니에요. 검사에 대한 이론적인 바탕을 충분히 공부하시고 또 그거에 대한 사용 방법을 숙지하시고 평가 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밟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새 대부분의 검사를 사용할 때 교육을 받는 검사지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는 그걸 요인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대로 교육된 사람들에 한해서 그 검사지를 제대로 사용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심리검사의 시행은 단순히 기계적인 작업이 아닙니다. 옛날에 선생님들 생각하시기에 심리검사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점들도 있었어요. 근데 요새 그게 독이 된다는 걸 아시는 이후로는 이제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심리검사가 원래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정확히 아신 후에 사용하시는 경향이 많아지셨죠. 그래서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해석하고 또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과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검사를 사용하실 때는 항상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방법을 다 숙지하신 후에 사용하시는 점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럼 이제 심리검사의 정의나 이런 것들 또 심리검사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먼저 심리검사의 정의를 한번 보시면 심리검사에 대한 정의는 쉬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일반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했어요. 밑에 보시면 심리검사는 인간 행동 및 인간 행동에 관련된 현상을 관찰하고 수량 척도나 고정된 유목을 이용하여 그것을 기술하기 위한 체계적 절차입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어떤 뜻이냐면요. 심리검사 속에는 인간 행동에 관련된 인지적 영역, 또 정의적 영역, 또 심체적 영역이 모든 행동뿐 아니라 이러한 행동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환경, 또 생태 분위기 등
인간 외적 변이를 개념화하고 또 측정하는 체계적 절차는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검사 속에는 검사의 실시, 채점, 해석을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서 해야만 되도록 구성된 표준화 검사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비표준화 검사도 있습니다. 비표준화 검사의 대표적 예를 들어보면 연구의 목적으로 연구자가 만들어 사용하는 검사, 특히 이제는 투자적 방법인 TAT라고 있어요. 그리고 로샤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런 것은 비표준화된 검사는 사용하시지 않게 되죠. 이건 주관적인 그 의견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표준화된 검사를 거의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AT나 로샤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다루지 않을 것이고요. 간혹 이제 이거에 대해서 혹시 아시고 싶은 분들은 따로 이제는 이거에 대한 책들이 따로 나와 있는 책들이 많으니까요. 그걸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심리 검사를 정의한다면 심리적 현상에서의 개인차를 비교하고 또 개인의 전체적, 인격적, 행동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한 심리학적 측정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 검사가 또 심리학적으로 측정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심리검사 정의에 앞서 심리학적 측정에 대해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거를 살펴보면 심리검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한다면 다음과 같아요. 심리검사란 두 사람 이상의 행동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 체계적 과정이에요. 두 사람 이상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행동의 표본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측정하는 기법입니다. 이러한 정의에서 심리검사에 대한 몇 가지 주요 개념을 추출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심리검사는 개인의 대표적인 행동 표본을 심리학적 방식으로 측정한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개인의 대표적인 행동 표본입니다. 그거를 갖고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심리학적 측정은 표준화된 방식에 따른다는 것이에요. 표준화되지 않으면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셋째, 심리검사는 체계적 과정이라는 것이죠. 체계적인 과정을 밟아서 하는 것이 심리검사예요. 체계적인 과정이 없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단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검사는 개인 행동을 모두 측정해보지 않더라도 소수의 표본 행동을 측정하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전체 행동을 예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심리검사를 하고 나신 후에 이거를 진단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세요. 진단의 목적인 것도 있지만 진단의 목적이 아닌 것도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무엇이다 라고 나왔을 때 그것을 못 박아서 이름같이 명철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딱 못 박아서 너는 이걸로 나왔으니까 너는 이거야. 그렇지만 개개인의 특성을 한 가지로 딱 그렇게 제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때 참고 자료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지만 그 사람의 하나의 특성으로 딱 못 박으시면 그 사람의 다른 점을 볼 수가 없고 다른 특성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항상 유의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개인의 어휘력을 평가하고자 한다면 소수의 검사 문항으로 평가된 개인의 어휘력 점수와 실제 어휘력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다면 소수의 검사 문항을 통하여 전체 어휘력을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휘력 평가나 이런 걸로 요 표준화된 것만 몇 가지만 가지고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나오기까지는 요 과정이 표준화 검사가 굉장히 돼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인정이 된 검사여야 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성격에 대한 검사를 만약에 하신다면 그거는 또 능력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성격에 대한 부분을 딱 못 박아서 본다는 건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어휘력 평가나 지능 검사나 이런 쪽으로 딱 제한된 걸 보시고자 할 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심리 검사의 목적을 다음에 살펴볼게요. 그럼 심리 검사의 목적은 개인 내 또 개인 간 비교를 통하여 개인의 행동이나 성격을 이해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개인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기술될 수 있습니다. 즉 심리검사라는 것은요.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대부분 학생들이 심리검사를 실시할 때는 어떠한 것이 궁금해서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심리검사는 심리적 장애 해결을 위한 치료 계획과 전략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기초과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상담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심리검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간에 상담을 하다가 심리검사가 필요해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심리검사 상당히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게 궁금한데요.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오게 돼요. 그래서 심리검사를 통해서 이제 알아보시고 난 후에 그럼 상담을 어떤 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것이 판가름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상담에 대한 전략이나 또 계획 같은 게 수립되는 게 이 심리검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시 말하자면 심리검사를 시행하는 목적은 1차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단시간에 수집할 수 있는 게 이 심리검사예요. 이러한 심리검사 목적을 세분화하여 구술하면 아래와 같은데요. 이게 탈보트라는 사람이 한 거를 제가 요약했어요. 임상적 진단을 명료하고 세분화하는 과정. 또 증상과 문제의 심각도를 구체화해주죠. 그 다음에는 피검자의 자아 강도를 평가합니다. 또 인지적 기능을 측정하고요. 또 적절한 치료 유형을 제시해요.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정보가 수집돼, 이런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란 정보가 수집되면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치료 유형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실제적으로. 그런 게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 기법을 여러 종류 배우셨을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이러한 사람은 이럴 때 이런 유형을 좀 쓰면 더 잘, 여러 가지 상담 기법에서 더 잘, 효율적이겠다, 또 효과가 있겠다 하는 그런 기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절한 치료용을 제시해주고요. 또 치료 전략을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검자를 치료적 관계로 유도합니다. 처음에 말을 꺼내기 힘들 때 심리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유도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와서 이러이러합니다. 이러이러한 점은 없었습니까? 하고서 대화의 이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얘기죠. 처음에 우리가 만났을 때 그 사람과 어떤 대화할 수 있는 요소가 사실 찾기 힘든 사람도 있어요. 말하기 싫어하고 꺼려하고 자기를 내보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럴 때는 어떤 정보 제공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치료적 반응을 검토하고 또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데는 이 검사 도구도 사용할 수 있는 게요. 처음에 검사를 했을 때 이렇게 나왔는데 나중에 치료를 받고 난 후에, 상담을 받고 난 후에 또 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좋아졌더라 하고 효과를 또 검증할 수 있는 것도 검사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개인의 정신 역동적 진단을 명료화할 수가 있어요. 임상에 필요한 것들을 하게 되면 진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심리검사 목적을 정리해 볼 때 크게 세 가지로 묶여집니다. 그래서 첫째, 처음에 말했듯이 임상 진단이죠. 이 사람이 어떠한 병의 위험이 있다든지 어떠한 성향이 있다든지 이제 정도의 강약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둘째, 자아기능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자아 강도가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담 기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치료 전략을 짜면 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셋째, 치료 전략 평가예요. 마지막 부분에 치료를 전략을 한 후에 어떻게 되겠다, 또 어떻게 치료를 상담을 거친 후에 어떠한 평가가, 어떤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이런 목적들이 있습니다. 이제 심리검사의 종류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심리검사로 사용되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근데 그러한 모든 것을 학교에서 모두 다룰 필요는 없고요. 또 여기서는 그래서 학교에서만 꼭 필요한 것들, 선생님들이 어떤 커다란 슈퍼비전이나 훈련을 받지 않으셔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검사들만 한 4가지 추려봤어요. 그래서 꼭 필요하신 게 적성검사, 지금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또 성격검사, 또 흥미검사, 그리고 성취검사를 살펴볼 것이에요. 지금 4가지를 다 한 번씩 선생님들이 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적성검사가 있는데요. 적성이란 특정 영역에서 한 학생이 성취할 수 있거나 또 그 영역에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능력을 반영하는 특성으로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적성은 한 개인이 정상적인 조건에서 또 최대한 개발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다고 가정을 해요. 가정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적성검사에서 가정을 하는 것은 한 개의 정상적인 조건이에요. 조건이 정상적인 조건에서 최대한 개발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다고 가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성검사는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진학 또는 취업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최근에 사용되는 검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를 좀 들었는데 그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책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오래된 것들보다는 최근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게 검사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것은 또 시대 반영이 틀리니까 최근 것들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선생님들도 적성검사나 이런 심리검사들이 어떤 게 새로 나왔는가 이런 것들을 좀 숙지하시면 학생들 심리검사를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GATB 적성검사는 중앙적성연구소에서 1980년도께 나온 게 있고요. 그다음에 GATB 진학, 직업, 적성검사 이것이 또 있고 적성진단검사, 중고등학생용, 성인용 이렇게 다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적성검사라고 국민학생, 초등학생이죠. 그래서 중학생용,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도 나온 게 있어요. 그리고 진로적성검사, 뭐 적성분류검사 이렇게 연구소마다 다르게 많은 적성검사들이 나와 있는데 제 GATB가 뭔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일반 직업 적성종합검사라는 약자가 GATB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객관적, 두 번째로 객관적 성격검사가 있는데요. 최초의 객관적 성격검사를 알려진 게 있어요. 우드워즈 퍼스널 데이터 시트라고 1920년도에 제작된 이래 이 방식 성격 검사는 객관적 검사 방식, 또 검사 제작의 논리적 발전 과정, 또 자동화된 평가 방식 연구와 임상 현장에서의 실용성 충족이라는 장점으로 말미암아 급속도로 성장하여 왔어요. 그래서 이거 예로 MMPI라는 것도 또 있어요,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MMPI는 많이 다루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는 성격검사로 다룰 것은 MBTI를 많이 다루게 되죠. 그래서 객관적인 성격검사가 제작된 이론적 배경에 따라 성격검사를 구별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성격은 유형론과 특성론에 따라 연구 방법 및 분류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왔어요. 여러분들 성격 검사에 대해서는 이론을 좀 어느 정도 아셔야지만 그거를 할 때 진단용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성격 검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형론과 특성론 이거에 대해서 조금 실어놨어요. 보시면 성격의 유형론은 타이플로지와 특성론 트레이트를 구별하는 기준으로는 불연속적 범주와 차원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론은 사람들을 구별하는 불연속적 범주들이 한 집합이라고 간주되고요. 예를 들면 성격이 세 가지 유형인 내향성, 외향성, 양향성으로 구별된다는 유형론에 따라서 개인들은 이 세 유형 가운데 한 유형에 속하는 것을 기술됩니다.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즉 이 세 유형들은 불연속적인 성질을 띠고 있어서 한 개인은 특정한 한 성격 유형으로만 분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반대로 특성론에 따르면 성격은 연속적인 차원에 따라 기술돼요. 예를 들면 한 개인이 공격성의 특성을 어느 정도로 소유하고 있는지가 관심이 초점이 되죠. 그래서 성격 검사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격 질문지이고요. 다른 하나는 투자기법으로 된 검사지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격 질문지는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로 응답하는 수 있거나 비슷한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일련의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지는 한 개 이상의 성격 변인들에 대한 표본, 집단의 점수와 해당 학생의 점수를 비교하게 되죠. 그래서 표본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해당 학생의 점수를 비교하게 돼서 표본에서, 표준에서 어떻게 다르다, 얼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검사들이 측정하는 변인들의 유형들로는 자아개념, 사회적 적응, 또 문제 해결 유형, 또 성적 적응, 그리고 기타 특성들이 있습니다. 학교 상담자가 사용하는 성격 검사의 두 가지에는 문의문제 체크리스트라고 있고요. 또 마이어브릭스가 한 게 MBTI라고 가장 요새 널리 쓰이고 있죠. 이게 있는데 문의문제 체크리스트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문제 목록을 제시받고 가장 고민이 되는 걱정거리에 여겨지는 항목을 표시하고요. 또 스스로 짧게 덧붙여 기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건 평가하는 데 많은 시간도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 인원을 검사하기에는 MBTI가 가장 적당하기 때문에 MBTI를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MBTI는 융의 성격 유형 이론에 기초하여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 종류가 있고요. 또 MMT라고 이제 초등학생용으로도 또 있어요. 유아용이. 그래서 진로상의 문제를 위해 개발되진 않았지만 MBTI는 진로 상담에 두루 이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MBTI하고 또 홀랜드 이론을 갖고 한 또 스트롱 검사가 같이 병행해가지고 진로하고 적성 검사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격까지 들어가서. 제 성격 검사의 두 번째 유형은 투자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학교 상담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왜냐하면 투자적 기법과 도구들은 기타 다른 도구들보다 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채점에 있어서도 좀 더 주관적이에요. 이 주관성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제는 자기 기분이 안 좋다거나 또 선호하는 게 따로 계실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포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주관적인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검사를 많이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투자적 기법의 예로는 아까 말씀드렸을 로샤크 잉크 반전 검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물화 검사, 또 TAT도 있지만 아동 통각 검사 등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화 검사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평가 도구들은 상담자 또 심리학자 등이 사용하기 전에 이에 대한 특별한 훈련과 슈퍼비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학교 장면에서 사용하시기가 조금 힘드실 수도 있고요. 저희도 임상 전문의들이 훈련을 받은 사람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세 번째로 흥미검사를 보면 흥미검사는 진로 관련 설문지들과 같은 유형으로요. 또 학생의 흥미를 평가하고 이러한 결과를 성취도와 적성과 비교함으로써 상담자들은 학업 및 진로 상담에 있어서 보다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죠. 여러분들이 적성 검사만 평가하시게 되면 흥미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적성은 있지만 또 흥미는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능력도 다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아이를 진로 적성 탐색 검사를 한다 할 때는 흥미, 또 능력, 또 적성 이 모두 세 가지 과정이 다 병합돼야 되고요. 요새는 또 그거에 맞는 환경도 조사가 돼야 돼요. 얘가 과연 그걸 수행할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이 된다든지 이 아이는 지금 뭐 예술가적인 재능이 많다든지 아니면 하고 싶은 게 그건데 집에서 뒷받침을 못 해주면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환경적인 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두루두루 살펴보셔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흥미검사는 상담자와 학생들로 하여금 초기 조력 관계를 세우는데 도움을 주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상담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흥미검사로는 스트롱 캠벨 흥미검사가 있고요. 또 자기 탐색 검사, 또 오하이오 직업 흥미검사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보면 스트롱 캠벨 검사 같은 경우는요, 홀랜드의 진로개발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응답하는 흥미하고 또 특정 영역에서 이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흥미 사이에 발견되는 유사점들에 따라서 채점되고 해석되어진 검사 도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취 검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성취 검사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마 이 성취 검사일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검사는 읽기, 산수 또 과학, 사회 같은 특정 과목 영역에 대해 학생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교사가 직접 만든 평가 시험과 유사합니다. 성취 검사는 흔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이르기까지 행해지는데요. 기본 지식에 대한 학생의 성적 향상과 성취도는 특히 초등학교 초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깁슨의 미첼은 성취 검사의 목적이 다음과 같은 것을 측정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학습의 양, 또 학습의 비율, 또 또래와의 비교 및 다른 과목과의 상대적 비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또래와의 비교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 발달상에 맞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과목과도 어느 과목과 평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도 잘 비교 검토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위 영역에서의 학습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또 특정 영역의 학습에 있어서 학생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도 볼 수 있고요. 앞으로의 학습에 대한 예견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취도 검사는 다양한 과목들과 학습 목표들에 대한 광범위한 설문은 학교에서 가장 흔하고 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의 수행에 대해 총괄적으로 어떻게 이 학생이 공부를 잘 했는지, 잘 수행했는지 이런 수행에 대해 총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효율적이며 또 비용이 절감되는 평가 도구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건 포괄적인 범위를 다루기 때문에 한 영역에 대해 깊이 평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검사들이 장단점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검사를 선택하실 때는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신 후에 그 목적에 맞는 검사 도구를 설정하시는 게 원하는 것을 얻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항상
목적에 맞추셔서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 평가 기법을 보면 이제 계속되는 학생이 평가인 앞에서 살펴본 심리 검사를 제외하고 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관찰요, 행동 관찰, 그리고 면담, 아동 학생 토의, 이제 아동과 학생 이런 토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 보고, 자기가 어떠한지 자기 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그리고 사회관계 측정법, 어떻게 사회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친구와는 어떤지, 이런 것들, 관계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양한 활동들이 포함되어야 돼요. 그래서 때때로 이런 활동은 공식적인 것이어서 구조화된 회기와 평가 축도 같은 도구들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근데 학교 상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현재적으로 관찰과 면담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 많은 학생들을 관찰하고 면담한다는 게 굉장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검사 도구를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시게 되겠죠.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검사 도구도 사용하시고 또 바쁘시겠지만 꼭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학생은 관찰도 좀 그 객관적인 도구를 그러니까 관찰할 때는 언제는 어떠하더라, 몇 시 몇 분, 뭐 이렇게 정확한 거, 날씨가 어떠했는데 어떨 때는 이렇더라든지 좀 체계적으로 그 상황 판단이 다 들어간 그런 관찰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위에서 살펴본 검사들과 기타 평가 방법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사용하면 학생들이 진로 결정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는데 또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획일적인 교육이 아닌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실현된 날이 오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검사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체계적으로 나 있는 책이 여기 한 가지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육심리검사 총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류를 많이 아시고자 할 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확히 알아보고 나신 후에 사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는 한국교육심리검사 총남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 출판사냐면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레스빌인데 선생님들이 아마 이제 실제적으로 검사에 대한 그 정보를 좀 얻고자 하시면 이 책을 보시면 이제 검사의 종류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체크를 하셔서 어느 검사가 내가 학생들을 뭐 보고자 하는데 이게 부합되겠다 하는 그런 검사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요새 들어가시면 검사에 대한 종류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검사를 사용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될지 검사에 대한 그런 이론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론을 제대로 숙지하신 후에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에게 이런 검사나 관찰 면담 등을 통해서 좀 더 조금 개개인기 안에 다가갈 수 있는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빌게요. 그럼 선생님들 건강하시고 또 다음 기회에 볼 수 있으면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